자, 얼른 하고 갈까요? 자, 영정조 탕평론으로 넘어갑시다. 탕평론. 자, 봅시다. 탕평론의 대두. 자, 탕평론. 그동안 붕당이 변질됐죠. 붕당이 너무 변질되다 보니 좀 더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자. 자, 이게 바로 탕평론이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탕평의 의미 나와 있죠. 서경의 탕탕평평. 이런 표현에서 나온 표현이고 나온 단어고, 자, 이런 탕평론이 제일 먼저 제시된 거는 숙종 때예요. 자, 탕평론이 제일 먼저 제시된 거는 숙종 때죠. 자, 숙종 때 가장 먼저 탕평론이 제시된 건데, 자, 숙종 때는 사실 탕평책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황국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탕평론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죠. 어떻게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요? 지금 황국정치 시기니까. 자, 그래서 이때의 탕평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명목상의 탕평론이라고 말해요. 자, 명목상의 탕평론이라는 건 말만 한 거야, 또는 제시만 한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이 되지는 못하고 그냥 명분만 있다. 말하자면 명목상의 탕평책이라는 건 그냥 말만 한 거다. 자, 숙종 때는 황국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탕평론이라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던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한 거고.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탕평책이 이루어진 시기가 언제예요? 영조 때. 그래서 영조 때부터 탕평책이 실시가 되는데, 자, 그래서 영조 때 탕평책. 자, 그럼 봅시다. 영조가 처음에 딱 왕이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영조는 성군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조의 정치가 다 잘 돌아갔을 것 같지만 실제로 초기의 영조의 정책은 이 영조 정책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반발이 좀 있었죠. 그 초창기의 반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인좌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인좌의 난에서는 이때 이제 소론들이, 자, 소론과 남인의 강경 세력들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자, 소론과 남인의 강경 세력들이 일으킨 사건으로서 이때 이인좌의 난을 주도하면서 뭐라고 제시했냐면 경종 독살설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부족하다 너는, 그러면서 경종 독살설을 제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통성에 대한 어떤 논란, 문제, 그 다음에 경종 독살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소론과 남인의 강경 세력들이 일으킨 사건이 이인좌의 난이고요. 이거는 영조 초기 정책에 대한 불만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이인좌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탕평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본격적인 탕평책이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이인좌의 난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어느 지역을 바탕으로 일어났냐면 청주성을 점령하고 이 지역을 근거로 일어났어요. 물론 반란 세력이 서울까지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청주와 그 주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인좌의 난이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사료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좀 반란인 것 같아. 근데 청주성이 어쩌고 저쩌고 나온다. 그러면 아, 이인좌의 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571페이지 이인좌의 난. 자, 소론 강경파와 남인의 일부가 경종 죽음에 대한 영조의 독살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네 형 죽이고 왕 된 거지, 이렇게 이제 독살설을 내세우면서 영조를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영조 초기 정책에 대한 불만이고, 자, 요런 이 이인좌의 난을 겪으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 탕평책이 실시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사료탐구에서는 탕평교서, 자, 그리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시면 사진에 탕평비. 자, 이 탕평비는 어디다 세운 걸까요? 성균관 반수교, 그러니까 성균관 입구에 세운 거죠. 성균관 유생들이야말로 예비 관료들이죠. 그래서 이런 성균관 유생들에게 이제 본보기로 세운 거겠죠. 그래서 요 탕평비, 탕평교서, 이런 것들이 영조와 관련된 사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영조의 탕평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이인좌의 난 이후라고 했는데, 요 영조의 탕평을 우리가 특히 이렇게 부르죠. 뭐라고 하냐면 완론탕평이라고 그래요. 자, 영조의 탕평책을
완론탕평. 자, 탕평 중에서도 이렇게 완론탕평이라고 부르는데, 자, 완론탕평이란 게 뭐냐면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자,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자. 자,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자. 이렇게 제시한 게 바로 완론탕평이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의 붕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탕평파라고 그래요. 실제로 탕평파가 육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탕평파라고 하는 또 다른 뭔가가 생겨버린 이런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자, 이렇게 온건한 인물들을 골고루 등용하자. 이게 바로 영조의 탕평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나머지 이제 영조의 정책들 봅시다. 자, 산림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죠. 산림의 존재를 부정하게 된다. 자, 산림이라고 해서 제야학자들을 등용했죠. 산림을 등용한 게 아까 어느 왕이었어요? 효종 때 등용했었죠. 그리고 그 산림이 이제 여론을 주도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의 존재를 좀 정리를 한 거죠. 그게 산림의 존재를 부정하게 된다. 자, 그리고 자, 붕당 정치와 관련해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 과정에서 성장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많은 변질된 애들이 누구냐? 이조전랑과 삼사고. 특히 자,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킨 게 바로 영조인 거죠. 자, 이조전랑의 권한을 이조전랑이 후임자를 추천하거나 삼사관원 선발에 참여하는 이런 권한을 약화시킨 게 바로 영조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아예 폐지해버리죠. 폐지를 해버린 거는 정조 때. 그래서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던 게 바로 영조. 자, 거기 보시면 산림의 존재 부정,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고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니에요. 폐지된 거는 정조 때 가서야 폐지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붕당의 폐단을 가져왔던, 자, 결국엔 붕당의 근거지가 돼버렸던 서원을 한 절반 정도 정리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서원이 정리된 거는 바로 영조 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영조의 개혁정치 한번 쭉 보시면, 자, 영조의 개혁정치 나머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중요한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영조의 개혁정치 중에서 일단 세금 제도를 한번 또 개편을 해주죠. 그게 바로 균역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균역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경제 파트 하면서 다시 배우겠지만, 자, 이거는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준 그런 정책이 균역법이죠. 자, 그 다음에 균역법, 노비 공감법, 노비 종모법 이런 제도들 실시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비 종모법 같은 경우는 노비의 신분이 엄마 쪽을 따라가도록 하는 거죠. 원래는 일천즉천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천즉천에서 양인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엄마 쪽 신분을 따라가는 제도로 바뀌죠. 말하자면 남자 노비, 아빠는 남자 노비고 엄마가 양인이야. 그럼 나는 양인이죠. 엄마 쪽 신분을 따라가니까 요거는 우리 신분제도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할 거고요. 노비 공간법은 자, 공노비가 나라에 바쳐야 되는 신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줄여주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신분제도가 동요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제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문으로 잘 나오는 게 청계천 준설. 자, 지문으로 잘 나오는 게 균역법하고 노비종목법, 청계천 준설. 청계천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예요. 말하자면 이 당시에는 서울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 서울의 인구가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산이 민둥산이 되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비가 오면은 그 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하천이 맨날 넘치는. 그래서 청계천이 홍수가 잘 나니까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계천의 강바닥을 깊게 파는 준설 작업을 실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청계천 준설. 그 다음에 수성유눔이라고 해서 수도 방어에 대한 정책을 세우게 된 거고요. 수성유눔. 그 다음에 신문고 부활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영조와 관련된 그런 정책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악형 폐지 이런 것들. 자, 거기 보시면은
악형 폐지. 그러니까 좀 문제가 심했던, 그러니까 너무 신체형 같은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폐지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속대전, 편찬 등등 여러 가지 제도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영조의 정책들 살펴봤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상정책, 서적편찬 나와 있고요. 우리는 서적편찬. 자, 영조 때도 그렇고 정조 때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서적들이 많이 편찬되는데, 보통 우리가 영정조 시대를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예 부흥이라는 뜻이에요. 르네상스가 유럽에서 한 14에서 16세기 사이에 문예 부흥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문예 부흥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처럼 우리나라도 문화가 확 발전하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편찬 사업들, 편찬 정책들, 즉 책을 편찬하는 이런 것들이 곧 이 시기에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영조 시대의 책들 중에 좀 중요한 것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 동국문헌비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동국문헌비고는 한국학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학백과사전. 동국문헌비고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속대전. 이게 이제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법전이니까. 우리 앞에서 법전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법전 중요하다. 속대전. 자, 그 다음에 속대전은 경국대전의 속편. 자, 그 다음에 국조오래의의 속편. 속오래의. 자, 그 다음에 병장도설의 속편. 속병장도설. 그쵸? 그 다음에 무언록의 속편. 증수무언록. 이런 책들. 거의 이제 속편을 펴내면서 다시 한번 문예 부흥 시기를 일으킨 거죠. 그게 바로 영조 때의 시기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책들 몇 권 정도는 여러분 체크하시고, 지금 제가 체크한 이런 제도들은 지문으로 잘 나오는 것들, 특히 영조하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 한번 해봤고, 자, 그러면 영조의 탕평책이 성공했냐? 자, 탕평책이 성공하려면 붕당이 없어져야 되죠. 골고루 인지를 등용해서 붕당이 사라져야 돼. 자, 그런데 영조의 탕평책 실시 이후에 붕당이 사라졌나요? 그럴 리가. 자, 영조 때 붕당이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고 그 대신 나중에 이제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영조 시대의 정책을 잘한 건 아니냐? 잘한 거죠, 물론. 잘한 건데 이때 이제 한계, 문제점이 뭐였냐면 영조가 왕위에 있었던 시기가 50년이 넘어요. 50년. 그게 너무 길게 왕을 한 거지. 그러니까 왕권이 너무 센 거야. 왕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신하들은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을 억누르니까 그냥 짜져 있었던 거죠. 왕이 시키는 대로. 즉 왕권이 너무 강하고, 영조가 왕권이 너무 강하고 그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을 이렇게 억누르자 그냥 거기 밑에 억눌려서 있었을 뿐이지 붕당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죠. 자, 오히려 영조, 정조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때쯤 되면 왕도 하나의 당원으로 취급을 하기도 해요. 말하자면 우리 당에서 왕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저 상대 당의 왕위를 계승한 사람을 제거해야 돼 라고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붕당이 심각해진 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게 사도세자의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에는 어쨌든 이 영조 때의 탕평책이 100% 성공한 거는 아니다. 어느 정도 붕당의 다툼은 억눌렀지만 그거는 왕권이 너무 세서 붕당을 억눌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573페이지 영조 탕평책의 한계 볼까요? 자, 맨 마지막 줄에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 사이에 치열한 다툼을 일시적으로 억눌렀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붕당이 사라진 건 아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히려 심각한 사건들도 일어난다. 그게 한 장 넘기시면 임오화변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사도세자의 죽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결국에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네요. 임오화변 같은. 자, 임오화변은 사도세자의 죽음을 얘기하죠. 영조한테는 원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효장세자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0살 때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이가 얘예요. 물론 왕비가 낳은 적장자는 아니에요. 영빈 이씨라고 하는 이 후궁이 낳은 아이지만 어쨌든 뒤늦게 아들이 또 하나 새로 태어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아들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지, 이 아들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자라나면서 이 영조의 기대와는 좀 어긋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영조는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요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학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심취해 있어야 할 어린 세자가 주로 이 사도세자가 좋아하는 건 무술이거든요. 무술, 무예. 이런 거에 더 관심이 훨씬 많아서 이 사도세자가 점점 기대에 어긋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와의 사이가 벌어지게 된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영조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금강산 유람을 갔다 온다든가 뭐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뭐 나중에 알려지기로는 뭐 사도세자한테 정신병증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궁궐에서 사람을 죽인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그 정신병이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서는 이런 게 있죠. 뭐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약간 집착증 같은 것도 있었던 걸로 보여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병증에 뭐 이제 약간 그런 문제, 그리고 사실 붕당 간의 대립도 어느 정도는 있었고요. 영조를 지지한 건 노론이지만 사도세자를 모시고 있던 이 궁궐에 말하자면 이제 동궁에 있었던 요 세력들이 경종을 뒤에서 지지했던, 경종을 모셨던 세력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인과 소론 계열이겠죠. 그래서 이런 붕당 간의 대립도 사실 있었고 거기에 사도세자 자체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이런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도세자에게 영조가 주문한 거는 자결하라였어요. 자결하라. 죽어라. 근데 뭐 사람 목숨을 그렇게 금방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선택한 건 뒤주에 스스로 갇히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을 뒤주에 가둬놓고 전부 다 이렇게 뭐 송진이었나? 뭘로 이렇게 다 막아버렸어요. 이제 빛도 들어가지 못하게 일부러 막고 누구도 음식을 줄 수 없게 한 거죠. 그러니까 딱 막아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갇힌 상태로 약 열흘쯤 후에 그 안에서 아사 굶어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세자는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때 정조의 나이가 1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1살이면 그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다 보고 기억할 나이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어서 나오라고. 이렇게 이제 막 울며 불며. 이렇게 다 그런 어떤 뭐랄까요? 정치의 비정함? 이런 걸 다 본 거죠. 말하자면 그 어렸을 때.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도세자가 죽게 되고요. 자, 이 사도세자의 죽음, 즉 이모 화변을 계기로 해서 붕당이 다시 한번 또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나눠진 어떤 당이 벽파와 시파로 나눠지게 되죠. 자, 벽파 같은 경우는 영조를 지지하는, 자, 말하자면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거는 당연한다, 한 거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력이고 이쪽 계열은 노론 계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파 같은 경우는 사도세자를 동정하는 세력이었죠. 말하자면 사도세자를 죽일 것까지는 없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론, 노론의 일부와 그 다음에 소론과 그리고 남인, 이런 사람들이 시파를 형성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자, 이 정조 같은 경우도 사실 세손 시절에 굉장히 위협을 많이 당하게 돼요. 왜냐면 사도세자의 아들이고, 자, 이쪽 붕당으로 따지면, 노론 계열로 따지면 내가 죽인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노론한테는 위협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죠, 나중에. 그래서 요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를 굉장히 여러 번 노론들이 위험에 빠뜨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조가 그나마 자기 손자를 좀 예뻐하고 보호를 했기 때문에 무사히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지, 사실 자칫 잘못했으면 정조도 어떻게 죽임을 당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어렵게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왕위를 계승할 때 실제로 이렇게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왕이 됐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까 뭐 죽은 형도 있고 뭐 촌수가 막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형의 사도세자의 아들, 아니 형의 호적에 입적을 시켜서 뭐 이렇게 왕위를 계승하는 뭐 이렇게 약간 호적을 이제 정리를 좀 해서 왕위를 계승하도록 했어요, 정조를. 하지만 정조가 왕이 되는 그날, 즉위식이 있었던 그날 처음에 천명한 게 그거였어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가지고 벽파와 시파로 나눠졌을 때 이 중에서 정조 시대의 정조와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시파겠죠. 그래서 시파를 등용을 하게 돼요. 자, 정조 때 시파를 등용해서 특히 남인들을 등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정조 때 남인을 등용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 남인들이 정권을 쫙 차지했나 보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노론 세상. 그런데 그중에서 정조가 그에 반대되는 남인을 등용하려고 애쓴 거예요. 말하자면. 하지만 계속 남인과 노론은 대립. 물론 노론이 더 힘이 세고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조의 정책 봅시다. 자, 정조도 역시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탕평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데 이 영조의 정책과 정조의 정책, 정조의 탕평책은 약간은 결이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조의 탕평책을 뭐라고 하냐? 자, 정조의 탕평책은 우리가 준론탕평이라고 그래요. 정조의 탕평책은 준론탕평이라고 하는데 자, 준론탕평은 붕당에 대한 시비를 철저히 가리는 적극적 탕평. 무슨 말이냐면 시비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을 얘기하죠. 말하자면 너 잘했어 잘못했어. 너네 붕당 잘해서 잘못했어. 그러면서 시비를 가리는 거고요. 이렇게 깐깐하게 하나하나 따지는 적극적 탕평책을 실시한 게 바로 정조예요. 본인이 당한 게 많아서 그래요. 당연히. 그래서 좀 깐깐하게 하는 적극적 탕평을 실시한 게 바로 준론탕평 정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영조의 탕평책을 뭐라고 해요? 완론탕평. 자, 정조의 탕평책을 준론탕평이라고 하죠. 그래서 완론탕평, 준론탕평. 자, 가로 2번으로 내려가시면 정조의 탕평책. 자, 벽파를 물리치고 시파를 골고루 등용하려고 이제 왕권 강화를 시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정조의 탕평책, 정조의 정책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정조의 여러 가지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들 한번 쭉 나열해 봅시다. 첫 번째, 장용영을 설치하고요. 장용영이라고 하는 건 친위부대예요. 자, 원래 왕을 지키는 게 중앙군 5군영. 그런데 그 5군영의 핵심인 훈련도감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서인중의 노론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 반대편에게 나의 시위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친위부대를 만든 거예요. 그게 장용영. 그래서 장용영을 설치하고 자, 왕의 친위부대로서 활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규장각을 설치하게 돼요. 규장각 설치. 자, 규장각은 창덕궁 주함루에 설치하게 되죠. 자, 창덕궁이라고 하는 궁궐이 아까 세계문화유산이라고 우리 잠깐 얘기했었는데 요 창덕궁의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후원이 있어요. 궁궐 안에 이제 정원이 있는 거죠. 그 정원이 있으니까 거기 경치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쪽에다가 그 후원에다가 주함루라고 하는 이런 큰 정자 같은 걸 짓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1층에다가 규장각을 설치한 거죠. 규장각이라고 하는 건 학문 연구 기관이면서 도서관이면서 왕의 비서기관이면서 과거 시험을 주관하기도 하고 말하자면 정조가 아끼는 젊은 신하들의 말하자면 뭐 연구소 같은 브레인들을 모아놓은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규장각이죠. 어떻게 보면 홍문관의 후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학문 연구 기관이니까 이렇게 육성했던 게 바로 규장각이고 이 규장각을 똘똘한 서얼들에게 맡기기도 하죠. 그래서 규장각 검서관으로 서얼들, 똘똘한 서얼들. 원래 서얼은 높은 벼슬에 못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서얼들을 등용하고 이 규장각을 맡김으로써 좀 더 이제 열심히 뭔가 충성하면서 일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실시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초계문신제를 실시하기도 하죠. 초계문신제. 초계문신제는 37세 이하의 당하관 중에서 젊고 참신한 이런 신하들 중에서 똘똘한 신하들을 따로 모아서 왕이 직접 수업, 강의, 그 다음에 시험, 평가 그러면서 재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40세가 되면 졸업을 시키죠. 그리고 40세에 관료로 등용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똘똘한 학자들을 데려다가 몇 년 공부를 빡세게 시킨 후에 걔네들을 등용해서 관리로 써먹는 거.
이런 거를 초계 문신제. 쉽게 말하면 당하관 이하의 젊은 관리들, 요 관리들의 재교육, 젊은 관리들의 재교육, 그거를 우리가 초계 문신제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수원화성. 수원화성을 건립하기도 하죠. 자, 정조가 왕이 되자마자 천명했던 게 사도세자 아들. 자, 그래서 이 정조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는 사도세자의 명예회복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면서 그 옆에다가 계획도시 하나를 짓게 되죠. 자, 그 계획도시로 만든 게 바로 수원 화성이고, 자, 그래서 아마도 정조가 조금 더 살았으면 수원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수원에서는 이렇게 화성을 쌓아놓고서는 그 안에다가 계획 도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실험을 하기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그 옆에 저수지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 수원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되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아마도 정조가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우리 수도는 이제 서울이 아닌 수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계획 도시를 만든 게 바로 수원 화성이고요. 이거를 지을 때 거중기를 이용하게 되죠. 여러분 많이 들어봐서 알지만 이 거중기를 만든 게 바로 정약용이죠. 그래서 거중기를 이용해서 수원화성을 쌓았기 때문에 이 수원화성을 쌓는데 2년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죠.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575페이지 귀장각 초계 문신제 장용형 설치. 자, 그리고 중간에 뭐 하나 더 볼까요?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만천명월 주인옹이라고 하는 또 이상한 말이 막 써있네. 자, 만천명월 주인옹. 자, 모든 물에 비친 밝은 달의 주인 노인. 이게 정조의 호예요. 야, 내가 만천명월 주인옹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물에 비치는 달은 다 나다. 내가 태극이다. 내가 너희를 다 우러러보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자면 좀 뛰어난 그런 존재다. 이런 뜻이고요. 정조는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뛰어난 학자 출신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본인의 여러 가지 연구 업적을 담은 책도 만들 정도로 굉장히 또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그래서 본인을 이렇게 불렀어요. 만천명월 주인옹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76페이지 한 장 넘겨서 나머지 문물제도 정비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뭐 수령의 권한 강화도 나오고요. 자, 지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신해통공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신해통공 또는 통공정책. 자, 요거는 시전 상인들이 갖는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폐지해버린 사건이에요. 이거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하면 뭐 말인지 모르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 경제 파트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제 그때 여러분이 그런 뜻이구나. 자, 어쨌든 신해통공이라고 해서 금난정권의 권한을 없애버린 그런 사건. 그러니까 특권 상인들의 권한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공장안을 폐지하죠. 공장안이라고 해서 수공업자들의 명단 장부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수공업자들은 등록이 돼서 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세금만 내면 내 마음대로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게. 자, 그러니까 상업이든 수공업이든 이런 어떤 규제를 좀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해준 게, 또는 신분제도에 있어서도 아까 서를 막 등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좀 풀어주면서 좀 자유롭게 했던 그런 왕이 바로 정조라고 하는 왕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재헌절목. 자, 재헌절목이라는 건 재헌, 저수지, 절목, 법 그런 뜻이에요. 결국엔 저수지에 관한 법이네. 네. 그래서 이 저수지를 특정 인물이, 특정 어떤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제정했어요. 그런 걸 재헌절목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노비추세법 폐지. 자, 노비가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잡으러 가야 돼. 예전에 우리 드라마 중에 추노 그런 것처럼, 자, 노비가 도망가면 잡으러 가서 잡아와. 그랬었는데 노비 추세 금지는 야, 그거 하지 마. 노비 잡으러 가지 마. 자, 그럼 노비를 왜 못 잡으러 가게 하냐? 자, 이때는 신분제가 동요돼서 양반은 많아지고 노비는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국가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양반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상민은 줄어들고 있는데 상민들이 주로 세금을 내니까 세금 낼 만한 사람들이, 즉 이런 조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니까
자, 노비가 만약에 멀리 도망가서 살면 그 사람은 노비로 살까요? 양인으로 살까요? 나 양인이야 이러면서 살겠죠. 나 노비였어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가든 양인으로 세금 내면서 살게 내버려 둬라. 그게 노비 추세 금지예요. 그래서 노비 도망갔어? 잡으러 가지 마. 왜냐면 양인으로 세금이라도 내고 살게.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를 노비 추세 금지. 자, 그 다음에 문체반정. 문체반정이라고 하는 건 이때 당시에 막 새로운, 지금으로 하면 막 가벼운 문체의 인터넷 소설 같은 게 막 유행을 할 때예요. 그래서 야, 그런 가벼운 문체 쓰지 마. 옛날 문체로 다 돌아가. 그게 문체반정이에요. 그래서 옛날 고문체 사용을 주장을 했던 거죠. 강요를 했던 거죠. 그게 바로 문체반정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편찬사업 및 문물정비. 자, 정조는 본인 스스로도 학자라고 했기 때문에 학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겠죠. 그래서 청나라로부터 전집, 말하자면 많은 책들을 수입하게 돼요. 자, 그래서 청나라로부터 수입한 책이 고금도서 집성. 자, 그러면 고금도서 집성은 우리가 편찬한 거예요? 수입한 거예요? 수입. 편찬 아니고 수입. 자, 고금도서 집성 수입. 자, 그 다음에 많은 서적을 간행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서적 간행 볼까요? 대전통편 봅시다. 자,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합본해서 다시 개편을 한 거예요. 그게 대전통편. 자, 그 다음에 동물리고 탁지지, 추간지, 뭐 호조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데 사례집 같은 걸 만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무예도보동지, 무예도보통지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무예도보통지는 사도세자가 무술에 관심 많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도세자가 만들어 놓은 무예 책 병서에다가 플러스 몇 가지 더해가지고 책을 편찬한 거예요. 그게 무예도보통지고, 이번에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우리나라에서 3개 더 늘어났다고 했죠. 여러분 3가지 기억나요? 3가지가 늘어났어요. 조선의 어책과 어보,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 기록문, 조선통신사 기록문. 이게 우리나라 세계 기록문화유산이 13개였는데 16개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3가지가 더 책정이 됐는데, 이제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이 됐는데, 북한으로 지정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요 무예도보통지. 북한 쪽으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책이 무예도보통지예요. 북한이 신청한 거죠, 뭐. 뺏겼다 생각하지 말고. 많이 되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 자, 무예도보통지. 그래서 요게 이제 북한 쪽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홍제전서. 자, 홍제전서는 아까 정조도 본인 스스로 학자. 그래서 본인의 전집. 말하자면 이 사람이 쓴 여러 시들, 뭐 문집, 글들 이런 거 모아놓은 거예요. 홍제전서. 자, 그 다음에 왕이 세손 시절부터 쓰기 시작한 왕의 일기로, 이거는 이 정세, 여러 가지 이제 대외 정세라든가 이런 걸 담고 있는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도 많아.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쭉 다른 왕들도 이어서 썼거든요. 그래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책이 있어요. 그게 일성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조의 탕평책과 정조의 탕평책 한번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탕평책, 결국 탕평책을 영정조 때 실시를 했으나, 또 한번 물어봅시다. 붕당이 사라졌나요? 그건 아니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영정조 때 널리 걸쳐서 탕평책을 실시했지만 붕당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건, 즉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는 못했네. 그래서 붕당이 사라진 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정치질서의 변화. 정치질서의 변화까지 할게요. 세도정치. 자, 세도정치는 정조가 49살의 나이로, 49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을 하게 돼요. 정조는 본인이 아까 학자라고 했죠. 그래서 본인이 처방전도 썼어요. 지금으로 하면 처방전. 화제. 그러니까는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본인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병증에 대해서 처방전을 써서 스스로 약을 다려먹고, 물론 이제 신하들 시켜서 약을 다려먹고 했지만 결국에는 갑자기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의하면 뭐 종기가 났다, 뭐 종기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우리가 종기하면 그냥 피부병처럼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근데 조선시대는 암도 종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떤 증세가 악화돼서 정조가 사망을 하게 돼요. 자, 어쨌든 정조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고, 물론 독살설이 있기도 했지만 그건 이제 자연사예요.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된 거고. 자,
그런데 이 정조가 사망했을 때 아들이 11살이었어요. 39에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은 거죠.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순조. 자, 그래서 순조가 왕이 되자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정순왕후, 즉 영조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정순왕후가 수렴청정, 할머니가 원래 수렴청정 하잖아요. 이렇게 발 쳐놓고 정치하죠. 수렴청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시기는 노론이 집권을 한 시기여서 그동안 정조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정책을 한 5년 동안 실시하다가 그 뒤로 정권을 차지하게 된 게 순조의 장인어른이에요. 그래서 순조의 장인어른이 집권하게 되면서 안동 김씨가, 그게 이제 안동 김씨거든요. 그래서 김조순이 안동 김씨가 집권을 하게 되는 세도 정치가 본격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냥 쭉 집안 얘기부터 할게요. 이 세도 정치가 시작 이제 쭉 이어지면서 그나마 순조가 또 아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좀 정치가 안정되는가 싶었죠. 자, 하지만 왕위를 계승해야 될 효명세자가 21살의 또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되고요. 남겨진 그의 아들, 그러니까 순조의 손자죠. 순조의 손자가 8살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8살짜리 더 어린 왕이 또 왕이 되자 또다시 세도 정치가 이어지게 된 거고요. 이때는 풍양조씨 세력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헌종이 사망했을 때 후사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 아무나 갖다가 왕을 시켜. 내가 집권을 계속하려면 그게 누구냐? 철종.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막 농사를 짓고 있던 어떤 19살짜리 청년 하나를 데려다가 그냥 왕으로 꽂아. 그게 바로 철종이에요. 일설에 의하면 철종은 아무것도 몰랐다. 심지어는 글자도 몰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철종을 데려다가 왕을 시켰으니 뭐 정치가 제대로 되겠어요? 역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시기가 쭉 이어지게 되죠. 그게 3대 60여 년 동안의 세도 정치, 순헌철 3대 60여 년 동안의 세도 정치 시기고요. 자, 그러면 왕권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약화됐고. 정치는 세도 가문들이 이끌어 가는데 그 세도 가문들이 장악한 관청이 비변사예요. 그래서 비변사를 장악하고 정치를 이끌어가고, 자, 그리고 주요 결정권은 2품 이상의 고위관리들이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그 얘기가 나오네. 국정농단이죠, 말하자면.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정치기강은 문란해지고 과거제도는 엉망이 되고 매관매직 나타나고 탐관오리 등장하고, 그러면 백성들은 수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수탈당한 백성들은 나중에 밀란을 일으키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게 바로 세도정치 시기예요. 자, 그래서 세도정치 뭐 이 정도 세도정치는 특별히 시험에 어렵게 나오거나 하지는 않는데, 다만 세도정치에서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면 순헌철 3대에 각각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구별해라. 그러면 헷갈릴 수 있죠. 우리가 보통 그냥 순헌철 이렇게 배워버리기 때문에 순조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철종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구별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사건들 중에서는 시기, 어느 왕 때인지 그거를 좀 체크해 놓으시면 우리가 조금 디테일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도정치에서 만약에 문제가 좀 어렵다 하면 그런 식의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왕별로 정리하는 거. 알겠죠? 그거 이외에는 세도정치에서는 뭐 그닥 문제가 너무 뭐 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도정치 마지막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579페이지 보시면은 정순왕후 수렴청정기. 자, 순조 제위기에 자, 시기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정순왕후 수렴청정기. 요때는 노론이 쫙 정권을 차지해가지고 예전 정조 때를 다 뒤집었다고 했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노론 벽파가 정권을 주도해서 이런 남인들, 정조가 예뻐했던 남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유박해. 자, 신유박해를 주도하게 되죠. 자, 주로 남인들이 천주교 신자가 많았기 때문에 정조가 예뻐했던 남인들을 제거하는 데는 딱 천주교를 박해하면 되니까 신유박해를 통해서 천주교 세력을 제거, 남인들도 제거. 이렇게 된 거고요. 이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약용이 귀양을 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장용영 혁파, 훈련도감 정상화. 장용영을 없애고 왕의 친위부대니까, 그리고 훈련도감을 정상화시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정순왕후 사후에는 이제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기가 이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안동 김씨 세도정치기, 그리고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는 등 뭔가 좀 괜찮아질 뻔했지만 효명세자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더 어린 8살짜리가 왕이 되고요. 자, 그때는 순조의 부인인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는 풍양조씨 가문이 정권을 차지하게 돼요. 자, 그리고 철종 때 안동 김씨. 자, 그러면 여러분 순조 때 안동 김씨, 그 다음에 헌종 때 풍양조씨, 철종 때 안동 김씨. 자, 어떤 세력들이 정권을 차지했는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정치 양상. 자, 정치 기반의 축소 그리고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데, 자, 그럼 이때 권한이 커진 기구가 뭐였나요? 비변사. 자, 비변사가 강화되고, 당연히 비변사 세지면 약해지는 거 뭐였어요? 의정부, 육조, 왕권 다 약해지죠? 그래서 비변사가 세졌다. 자, 거기 보시면 이품 이상의 고위직만 정치 기능을 발휘하고, 자, 그러면 뭐 폐단, 뭐 뻔하죠, 문제점들. 자, 개혁 의지 상실. 자, 서울에 있는 젊은 관료들은 귀족으로 아예 정착을 해버려서 쉽게 말하면 뭔가 개혁을 하려고 이런 의지 자체가 없어진 거죠. 왜냐면 너무 세도 가문이 권력을 차지했기 때문에 뭔가 개혁을 해보려고 하는 의지 자체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귀족들은 경화사족으로 딱 자리 잡게 되면서 개혁 의지 상실. 자, 그리고 통합에 실패하게 되죠. 그전에는 지방 세력들, 서울 세력들, 노론, 소론 뭐 이렇게 다 여러 붕당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세도 가문.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에 실패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매관매직, 그 다음에 수령의 횡포. 자, 수령들은 세금을 함부로 걷는 삼정의 문란. 그래서 백성들은 시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백성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밀란을 일으키겠죠. 홍경래의 난, 그 다음에 임술농민 봉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주에 와서는 대외관계하고 나머지 근대 태동기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종강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